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세 사람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요.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네. 먼저 좀 하나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게 중수청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네, 공소청.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죠. 네. 이제 정리가 이제 딱 돼야 되는 시점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7가지 정도로 제 생각들을 네. 전체적인 견해를 하겠습니다. 네. 논거는 생략하고요. 네. 첫째, 그 중수청의 이원적 구조 부분은 이제 이론적 구조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조직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소청을 지금 현재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법원의 신급 맞아요. 3심제 신급 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2단 구조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 공소청과 공소청의 2단 구조로 돼야 된다. 셋째, 그 현재 공소청법에 검사의 직무 중에 특사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폐지돼야 한다. 네 번째, 현재 보안 수사권 논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송치 후에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 검사의 일체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송치 전에, 불송치 전에 경찰과의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다. 다섯째,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법의 일체의 검사의 수사권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형사소송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 규정들이 다 삭제돼야 됩니다. 형소법 개정도 간명해집니다. 여섯 번째, 그 검사가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이 부분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원의 재정 신청 제도가 확대되고 실질화돼야 된다. 법원에 의한 그 검찰권의 그 기소 불기소권에 대한 통제들이 필요하다. 일곱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 과정입니다. 아마 현 정부 내에서 개정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헌법에 대해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5.16 직후에 박정희가 만들었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형사 재판의 그 배심제, 직접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민 주권주의 관점에서 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 7가지를 다 지금 여쭐 수는 없고 네. 이 중수청 이원 구조는 없던 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닥 여러 가지 잡혔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가닥이 잡힌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우리 변호사님의 견해 중에 공소청 3단 구조를 2단 구조로 해야 되는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지검 고검, 대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대로 다 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고검 청사를 지금 공소청이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 비워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항소심, 형사 항소심도 대응되는 게 있고 국가소송도 대응되니까 또 항고 재항고 제도가 있으니까 재항고는 대검에 하거든요. 그걸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찰도 대응돼야 된다. 준사법기관이다. 법관의 처우와 같이 해야 된다. 검사. 실은 특활비 받으니까 돈 더 많이 받거든요. 그 후생 조건도 더 좋습니다. 근데 일도 적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제가 사무감사 가서 하는데요. 그 야근 하는데 부산지검은 다 퇴근합니다. 정시에 퇴근합니다. 좋아합니다. MZ세대라 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MZ세대가. 네,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생활 한 뭐 2학년 되고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조직 문화에 그냥 깃듭니다. 그래서 뭐 중수청법에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민사 법원도 지금 항소심을 1심에 하거든요. 항소심이 있거든요. 그 이유만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신청 제도 이제 항고 재항고 제도도 사실은 시간만 끌고요.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전관 검사 출신의 시장입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곧바로 재정 신청을 통해서 이쪽에 그 실질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 법원의 신급에 대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에 대응하는 기관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검이 뭐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거기에서 고호봉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총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검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표현이 조금 그렇게 했는데 아주 웰빙입니다. 한 달에 한 건 처리하고. 이야, 괜찮네. 시설 좋고요. 어디 가서 밖에 나가면 검사에 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실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수사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밖에 가면 여전히 검사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서로 내부 변론도 하고. 옛날에 사실 아주- 한직으로 그죠? 한직으로 아주 저기 컨설팅해서 진짜 검사의 예산 낭비들을 한번 쭉 점검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좋은 프로젝트. 네, 검사에서 우리 고검이 엄청 선호하는 지금 자리예요. 진짜 웰빙이네. 네, 가서 검사실 탁 들어가면 옛날엔 뭐 고검 가면 사실은 한직으로 이제 발령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웰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뭐 진짜 근데 최근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약간 그 갈등설이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 예, 그러니까 이제 봉욱 수석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이제 비서관 예. 사이에 좀 갈등이 있어서 그 비서관이 작년에 뭐 사표를 냈다든지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비서관은 제야 쪽에서 왔는데 제야 이제 쪽에서는 검찰의 힘을 빼는 쪽으로 그 개혁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대통령실에 나오는 얘기는 검찰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네.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언론 쪽에서 확인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또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관 중에 한 사람이 뭐 여당 의원 쪽에 그 검찰 개혁 관련 의견 나누다가 이제 경고도 받고 봉욱 수석한테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지금 중수청법이나 공수처법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도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중수청법, 공수처법 개정과에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개괄적으로 필요 적절하게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입법은 기본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 움직이면 진짜 해악의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쳐죽일 놈이라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지 해악이에요? 않은 일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무리하게 기득권의 종래 사고로 가면 이 대립과 갈등이 올 수 있죠.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관심사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누가 뭐래도 최고의 관심사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구형량이 15년이었나요? 그죠? 15년이었죠. 네. 자,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전망 전에요. 예. 전망은 일단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바라보고 막 이러는 사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말들을 기억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네. 하나는 제가 뭐 검찰의 심장부에서 들어가서 감찰부장 책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말들을 이제 기억나는 특별한 말들은 이제 제가 약간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약간 있어서 네. 그 의미들을 저 혼자가 아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총장실에 이랬어요. 내가 집에 가면은 최기화 대통령이다. 최규하? 최기화. 왜? 최기화는 뭐냐면 그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의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장모와 아내 그 김건희 모녀 속에서 나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엄처시하고요. 예, 이미지로 생각이 나죠. 예, 딱 들어오는 말.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꿈꾸었다. 의식 중에. 그런 말들이 하나 기억나고요. 또 하나 대선 과정에 선거라는 것은 그 시체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라는 말이 기억나고 맞아요. 명태균이 그 대선 시작하면서 김건희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시작했다. 그거는 뭐냐면 김건희라는 인물을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탐욕에서 시작된 탐욕의 주체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학적 관점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 역사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아닌 사람, 공직자의 배우자인데 뭐 처신을 잘못한 것처럼 내지는 뭐 돋보이고 싶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거짓되게 표현한 것이고 이 어떤 탐욕의 주체, 권력의 주체로서 공동정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이거는 그 하나 이제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거는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사건의 본질을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거 이제 공범이 이 뇌물수수죄 관련 공범은 공모와 실행이에요. 공모는 암묵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이렇게 많은 뇌물을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포괄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받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기능적 행위지배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결국은 일정한 역할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통일교 관련해서도 뭐 ODA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인사권도 하고 이런 실행행위들 분담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뇌물수수죄까지 나가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부패로서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그리고 알선 증죄죄가 처벌하지 않아서 뭐 이 건에는 없지만 추후 기소된 서희건설 건이라든가 이 건에서 변호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궁금하긴 합니다. 대형로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의 사건의 본질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 말씀 계속. 내도 하나는 또 명태균 그 선거 관련 범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여론 과정에 그 개입해서 부당하게 형성을 해서 결국 민의를 왜곡해서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측면,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측면들이 또 그 같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예. 그런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때 통상적인 양형 기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우리 코스피하고도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중형이 선고되면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뭐 이미 다 형은 정해져서 그렇게 연결이 될 바꾸지는 수가 있다? 않겠지만 예.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예. 자본시장의 문제인데 이것들을 이른바 폐가망신. 그렇죠. 주식시장 전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사건이 왜곡됩니다. 검사가 이 재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소 등 주범들의 이 공범들의 양형들이 집행유예 나오고 막 이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상적인 양형 기준과 공범과의 확정된 공범의 형의 균형 문제로 이렇게 한정된 좁은 시각이 아니고 사건의 본질들을 들어가 주셔야 한다. 그 1심 재판이 혹시 안 되면 항소심에서도 같이 제대로 평가받길 바랍니다. 네. 자, 예, 제가 일단 순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를 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데 서희건설 금품수수는 또 별도예요.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건, 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건, 예. 요 세 건에 대한 이제 오늘의 판결이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의미를 한동수 변호사께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수 변호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궁금증이 드는 게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주범에 대해서 이미 1심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그 다른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취득을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많은 이득을 취득을 했잖아요. 네, 8억. 뭐 현재 뭐 8억 이상 그 이제 벌금 뭐 3배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병과형으로 이제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일단 현실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거예요. 자기 죄적을 은폐하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인하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죄질. 네, 그리고 부분에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끼친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추면 그 자체만으로 실형 사안이다. 실형 사안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징역 15년 구형을 했는데 네. 또 지난주에 그 한덕수 피고인처럼 네. 구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올 거냐. 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어 보여요. 그래요? 네. 그 네. 이상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진관 부장이 좀 특별한 네, 좀 그러니까 부장이긴 했죠. 재밌었죠. 그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형량 자체가 좀 작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그 형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정 최고형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네. 그 전에는 그 최대 15년 징역 15년에 가중을 하게 되면 30년이었는데 네. 2010년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최대 30년, 50년으로 가중하게 되면 50년. 50년으로. 실제 선고된 예도 있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23년 나왔을 때 이게 12.12.518 노태우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22년 6개월. 근데 이제 이게 형법이 바뀌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또 수명도 늘어났고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게 반영이 돼서 이제 형량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이 사건도 원래 구형이 좀 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검찰이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이상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 새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 미시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도이치건 같은 경우를 그걸 한번 여쭤봤고 또 하나 이제 그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게 샤넬백 받은 건 그 김건희 씨도 인정을 했어요. 예, 소액이니까 그냥 근데 뭐 들어가니까 인정했죠. 몇 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인가요? 목걸이는 끝내 그라프 목걸이.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관심거리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물증과 이제 각종 이제 영수증 예. 이 물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 이 자신의 부인을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교묘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교묘하게 자신의 그 변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아주 샤넬백 아주 낮은 양형 기준상 좀 적게 받는 것들은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마치 뭐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예, 그렇지만 예. 정당 이제 고액인 것은 이제 부인한 형태로 예. 오히려 뭐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관점은 이제 이제 뭐 받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V0라는 표현, V0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이제 기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부인의 그 권한,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이 행위에 대한 오늘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진짜 전설처럼 내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못지않게 권한을 휘둘렀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 좀 5대5 예. 그죠? 네, 5대5 5대5 정확하게 50대 50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하고 김건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검찰에서는 그 검찰도 이제 범죄 정보를 수집하니까 이미 그 김건희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또 그런 탄원 이런 정보가 것들이 축적이 예, 됐었대요. 축적이 돼가지고 이거 뭐 좀 약간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이 말렸대요. 그 윤석열 검사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때 요양원 사건 이제 각종 이런 정대 것들이 택시 뭐 정대 관련, 택시 예. 그것도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른바 범죄 정보를 다루는 대검의 요직에 있는 그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사들이죠. 예. 그 당시에 결혼을 많이 말렸는데 예. 상당히 위험하니까 제고하시라. 그럴 때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그랬다는 거죠. 이 형이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냐. 다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콩깍지 씌었다. 뭐 하여튼간 그래서 딱 그거 아닌가요? 네, 그 중에 하나 또 표현하는 뭐 이렇게 네. 용어 좀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그 고위 간부들도 그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요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친국 비슷하게 불러서 친국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친국? 네, 아니다 약간 그럴 때 그때 조선 시대 느낌이에요. 그때 윤석열 피고인이 뭐 지금은 줄이가 없지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정대택 씨가 모함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 그것들을 다 막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네네네. 항상 그런 뭐- 이제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야 한다고 네. 그죠? 항상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정대택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일관되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함당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실형도 살고 그 당시 동부지검의 각 검사들의 행태들 또 법원의 이런 모습들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오히려 이춘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총괄 정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아껴뒀던 것처럼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목걸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과정에서 나는 목걸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 쪽이 뭘 요구를 했냐면, 그러면 DNA 감정 들어가자. 내가 목걸이 받아서 찼다면 여기에 뭐 책이나 뭐가 묻어있을 테니까 내 DNA 나올 거 아니냐. 감정가지고 재판부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네.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그때 재판부는 심증을 심증을 붙였다. 명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받은 거구나.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관찰 포인트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V제로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결국은 정말 이게 형사재판 배심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네, 훨씬 더 이렇게 그 사실 인정에 뭐 이렇게 증거 조사의 필요성까지도 다 네. 아시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추리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아주 탁월한. 예. 예. 네,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오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네. 논란이 됐던 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서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줬다 이거잖아요. 가장 그렇죠. 기본 구조가. 그런데 윤석열 씨 쪽에서 주장했던 거 뭡니까? 나는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였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이 공천 개입이 될 수도 없다. 이 논리를 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오늘 이 판결 내용에 조금이라도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뭐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테고요. 제가 이 주간경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 쓰는데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관련해서 그 썼던 대목이 나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선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해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론, 양론은 갈릴 수 있는 네. 법률 문제이긴 합니다. 예. 네. 찬반 양론으로 갈릴 수 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공직 개념이 있죠, 그죠? 대통령.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이고 많은 이제 예우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도 뭐 후보자 지명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죄형 법정 그 사전에 이제 규정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 대통령은 아닌데 당선인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유무죄 판단 형량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네. 포인트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일단 것 같고. 다수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수설은 근데도 안 된대요? 네, 당시.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쪽이긴 합니다. 그게 다수설이에요? 네, 오, 그게. 네. 그래요?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에서 그런 취지는. 헌재에서 예, 헌재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상식과 법에는 좀 간극이 있어요. 그런 부분.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은 상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도 검찰의 그 대상인 개혁이라든가 뭐 검찰 정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판사나 검사의 어떤 의견들이 그 많이 반영되는 거는 국민의 상식과 의사에 반하긴 하죠. 때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세간에서 얘기되는 불이제로가 사법부에서 공인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렇죠. 네. 판결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사실- 결과는 봐야겠죠. 물론 봐야겠는데, 당연히 봐야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은 사실은 양형 이런 거 유무죄가 아니라 그 판단의 그렇죠. 그 내용 예. 저도 같은 그게 그래서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규유착 그죠? 그 그렇죠, 부분에 그렇죠. 대한 판단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관련 수사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예. 특히 이제 국힘 쪽에서 아마 뭐 그 좀 요즘은 좀 얘기가 안 나오던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나왔었죠. 한학자 그렇죠. 총재를 뭐 한 좀 만났다. 천정공 예. 갔었다 뭐 네, 얘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근데 뭐 그냥 만나기만 했겠냐, 뭐 그동안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보면 뭔가 이제 건네주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네. 의심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권성동 피고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예, 앞으로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예, 지금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판결도 되게 중요한 예, 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뒤에 난 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몇몇 정치인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것의 중요한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인데 예, 말을 수시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이 판결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다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여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아무튼 그 한학자 총재하고 윤영호 본부장을 좀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윤영호 이 본부장이 알아서 이 자가발전 비슷하게 한 거다. 총재의 지시 없이 그냥 그렇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론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판단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사에서 그 윤영호 본부장의 그 진술 오락가락한 부분도 정리가
되겠죠. 뭐 예, 예를 들어서 나오는 체념으로 가가지고 예. 그냥 이제 그 술술 진술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큰일 나겠다, 오히려 방어를 더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 부인으로 가느냐.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진실을 얘기하는 그 구조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법정에서. 그렇죠. 재판부의 태도들, 그렇지. 공판관여 검사의 태도들, 그리고 뭐 조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주의의 공판정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 굉장히 진실을 발견하는 노력이 역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극에 반응하는 네. 게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오히려 그런 점에서 윤영호 전 부원장의 판결은 오히려 이제 좀 주목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러면 증거로 인정을 해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는가도 사실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물론 권성동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뭐 복이 새겨져 있는 뭐 천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다른 건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물증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다른 경우하고 또 고려해서 함께 고려한다면 그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오늘 선고는 또 이제 그 생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시부터 2시 10분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생중계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소식을 좀 우리 촌철님들께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대를 이끌어 와셨던 한동수 변호사님이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더 이상 방송을 계속 함께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해와서 저희가 적극 만류를 했는데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만류를 했는데 어려우시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고별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많이 경청해 주시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나눠 주시고 이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네. 서로 연대하는 그런 힘도 느꼈고요. 그래서 또 특별하게 제가 몇몇 이제 뭐 이렇게 공중파 또 유튜브 방송들을 하면서 우리 김종배 시선 집중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뭐 어떤 재미, 어떤 특별한 미움의 감정들 또 이런 뭐 정치적 편향 없이 묵묵하게 그 한 배 안에서 쭉 가시는 모습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뭐 일정이 좀 여러 가지 많이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생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많아서 제가 고정은 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와서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이춘재 위원님의 또 진정한 언론인은 저렇구나. 그래서 사설과 또 연재 기사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그 배움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변호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많이 배우고 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사석에서 뵙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유저 리딩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는요 여기가 이 프로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동수 변호사님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고의 보내드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은 여기서 이제 해제를 하지만 소집 해제하지만 중요한 건 있을 때 항상 이제 귀찮을 정도로 연락드릴 거다.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일정 이렇게 가능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